이제 거기 2번 수익률. 자, 일단 공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결국은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다. 이건 수익률 20%죠. 따라서 공식이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투자 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수익 해서 이렇게 100% 곱해준 수익률 나오겠다. 그죠?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수익률에 에서 뭘 보는가 하면 수익률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있고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실현수익이 좀 실현수익 넘어갑니다. 자, 일단 요 두 개 차임 좀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 지금부터 자꾸 이 개론감 우리말 자꾸 번역하시라고. 자, 요 기대 수익은 기대한다 쓰면 틀려. 즉 투자자인 내가 바란다, 기대한다, 이건 기대 수익이 아니라고.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원래 이게 잘못된 경우가 원래 원수상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그냥 기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말은 기대란 말이 아니라 예상된다 이거요. 이 건물에 투자하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라고. 거꾸로 내가 바란다, 내가 요구한다, 이게 요구 수익이기 말해서. 그래서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라고. 자, 다시 우리 가끔 이제 보니까 중개업자 찾아가서 야, 이 건물 내가 살 건데 몇 프로 정도 수익이 예상되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니까 한 12%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중개업자는. 그러면 이미 달성되고 완성된 수익이지.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실현수익률 이 말 뜻이라고. 달성된 수익이니까.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예상되는 거지. 예상 같은 말이 뭐냐? 기대. 이렇게 하시라고. 내용에서. 그러면 중개업자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또 요걸 기준해서 내가 바라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면 몇 프로 이상 남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 곧 이게 내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 곧 이게 요구 수익이라고. 내가 요구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건물과 투자자는 나가 있을 때 이 건물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무슨 수익? 기대 수익이고 내가 얘한테 바라는 수익이 무슨 수익? 요구 수익이죠. 쉽게 말하면. 일단 개념만 먼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대 수익은 결국은 투자 대상 자체에서 줄 수 있는 수익률. 같은 말, 여기 있는 예상 수익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로부터 구하는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고 거꾸로 여기 있는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자신이 뭐 있습니까? 바라는 수익 이랬을까? 바라는 수익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요구 수익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투자할래 말래 한번 정리해보자고. 투자할까 말까. 누가 더 크면 투자할까 말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투자 유무. 과연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있을 때 누가 더 크면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요. 자, 이렇게 보자고. 집에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애가 있어요. 내일 이제 시험 칠 건데 수학 시험 칠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보니까 요 정도 점수를 맞을 것 같아. 75점 정도. 여기 무슨 점수? 응? 여기 기대 점수지. 그죠? 근데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지?
요구 점수지. 근데 엄마는 얘한테 이 정도 점수를 바란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밤에 이 집안이 좀 편할까? 뭔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 느낌상. 그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아마 맞을 것 같아. 느낌상. 그럼 굉장히 집이 편하겠다. 그죠? 즉, 이 말은 항상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기대가 더 커야 되지. 느낌 보니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수익보다 얘가 이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만족한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투자를 갖다가 채택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요구 수익이 더 크면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투자를 갖다 기각한다 이랬었을 때.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고 나중에 가면 다시 요거 색에 대한 설명 좀 상세히 할 겁니다. 참고로 있죠. 참고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학원을 제가 살 건데 이 학원의 예상된 수익이 10% 정도 수익 예상된대. 기대 수익이지.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기대 수익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이거 싸다. 수익률 뭐 있습니까? 높다. 어떤 분은 수익률 굉장히 낮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수익 가지고 사람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수익이 높다, 낮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바라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만약에 요구 수익이 뭐 있습니까? 난 이만큼 수익을 바란다 하면 이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게 이렇게 바란다 한다면 이건 낮은 거지. 그럼 결국은 똑같은 투자 대상 가지고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다 달라지겠네.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요구 수익은 요건 다른 말로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수익이다 보니까 수익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건 주관적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요 기대 수익은 정확한 말은 먼저 이겁니다. 정확한 말은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수익 곧 이게 기대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공정하다 이 말은 벌써 뭐야? 객관적이지. 그죠? 그래서 요 기대 수익을 다른 말로 객관적 수익이라 쓰기도 해요. 하지만 뭐 큰 의미를 갖지 말고 다만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동일한 대상이지만 바랄 수 있는 수익은 달라지니까 이건 주관적 수익이 된다. 요건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근데 가치란 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지금은. 그래서 일단 수익률 정도 파악하시고 그다음 자 우측에 23페이지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렛대란 말부터 해봐요. 지렛대. 자 지렛대 레버리지인데 우리 굉장히 이 말 많이 쓴다죠. 지렛대를 활용한다. 이런 게 지렛대 아닙니까? 개념 물었을 때. 자 잠시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혼자 들 수 없을 때 긴 막대기하고 어떤 받침목을 들어가지고 들 수 있죠. 결국은 이런 게 뭐예요? 지렛대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우리 투자할 때 관심 있는 거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했지만 수익은 크게 두 개, 투자 금액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내 돈 투자하고 무슨 투자? 남돈. 그러면 내 돈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과 타인의 돈을 갖다가 타인 돈 곧이 저당 돈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수익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자 번역해 볼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을 더 높이 얻는 게 뭐냐 곧 이게 지렛대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인 돈만 들으면 전부 다 이건 지렛대예요. 논리가. 그러면 자 잠시 말해 볼게요. 남 돈을 굉장히 싸게 빌려오면은 내 수익은 올라가지.
그죠? 거꾸로 남돈을 굉장히 비싸게 빌려면 내 수익은 떨어지겠지. 그죠? 지금 하고 이겁니다.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안 손실을 볼까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 타인의 돈을 빌려서 뭐 큰 이익이 있으면 남 돈 빌려오겠지. 그죠? 거꾸로 남 돈 빌려서 오히려 내가 손해본다면 내 돈만 투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렛대는 그 말입니다. 즉 그러면 남 돈을 빌려서 내가 큰 이익을 보면 이건 나를 봤으니까 이익을 본 게 뭐냐? 우리가 설명되어 있죠. 자 잠시 책 보니까 지렛대 효과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크게 세 개 있죠. 박스 안에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 지렛대가 있어. 요 개념을 좀 기억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이 말입니다. 남 돈을 굉장히 싸게 빌린 만큼 내 이익은 더 큰 거지. 그럼 남 돈 때문에 더 큰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야. 거꾸로 남 돈을 너무 비싸게 빌려온 결과 오히려 내 수익이 더 떨어진 경우 있죠. 그럼 남 돈 때문에 난 오히려 손해본 거지. 이런 게 뭐라고? 부의 지렛대. 세 번째, 남 돈을 빌려갔지만 결국은 손해도 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영지렛대.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수식을 다 보지 말고 정이란 말과 부가 무슨 말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정은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었을 때, 내가 오히려 손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손해 본 게 부다. 그죠? 단 조건은 타인 돈을 빌림에 따라서 내 수익이 이익이냐 손을 따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내용을 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라는가 하면요.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다 하지 말자고. 자, 여기 상기할 게 있습니다. 이 지렛대는 거의 말로써 묻는 거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 날로 한 60%쯤 되거든요. 날 확률이. 그래서 어쨌든 이 계산 문제 말로써 묻는 거 둘 다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양갈래 2번입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묻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내용이 좀 복잡하죠. 예,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모두 자기 자본만 투자 있을게요. 이렇게 오는데 총 투자 금액이 50억이고 그 다음에 순수익 순영업소득 있죠? 순수익이 10억 나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좀 달리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자, 우리 분명히 총 투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10억이 되어진다 하자고. 10억을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이 2억이란 수익이 나온다 가정할게요. 그런데 항상 총 투자 금액은 반드시 그 속에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남 돈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자기 돈을 뭐라 합니까? 지분 투자지. 요게 4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 돈을 뭐라 합니까? 저당 투자. 요게 6억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항상 타인의 돈을 빌렸을 때 무조건 뭘 지급해야 되지? 이자. 그죠? 자, 이자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가 보니까 10%일 때. 두 번째, 20%일 때. 세 번째, 25%일 때. 중요한 건 이럴 때 각각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지분 수익률 얼마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실제 하셔야 돼. 나중 가서. 그리고 항상 이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여기 있는 요 값을 항상 묻게 돼 있어. 무조건. 그거 마시면 돼요. 자, 우리 앞으로 이 계산 문제는 각각에 있는 계산 문제 기본 포맷, 기본 틀이 있어. 그 틀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아마 제가 수업할 때 이 계산 문제 총 10개 정도 아마 할 거예요. 10개. 보통 거의 계산 문제 우리 과거에 최소 7개 나오거든요. 최장 10개 시험 나오는데 어쨌든 요 10개나 7개 요 차이는 뭔가 하면 그에 버린 어떤 응시생수야. 응시생수가 많으면 훨씬 더 계산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근데 많이 나봐 이게 10개에서 보통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정도 저기 10개 나오는데 10개 정도 하면요. 이 중에서 뭐 있습니까? 최소 보니까 5개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매번 단골로 나눈 문제가 보통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개는 어떻게 하는 건 무조건 있죠. 이런 포맷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계산 문제를. 다른 거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학원도 5월달 되면 이 하루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잡아서 있죠. 계산 문제 하루 종일 뭐 있습니까? 계산 문제 할 거라고. 그때. 그래서 그것만 쭉 하자고요. 한 10개 정도 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한 4월, 5월 할 거야 아마. 계산 문제를 할 거니까 미리 아마 한 달 전에 공부할 거예요. 분명히. 하면 그 토요일 날 오셔갖고 아마 토요일 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계속 공부하시라고. 계속해서. 자, 일단 네, 이 내용 난 무조건 이런 틀을 만드시라고. 원래 총투자는 2개 있죠. 그죠? 뭐뭐 합이죠? 내돈과 남돈이지. 그런 다음에 총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 있어요. 이렇게 틀을 만드시라 항상. 이런 틀만. 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투자 금액이 얼마요? 10억이고 나왔던 수익이 2억 되겠지. 내 돈 4억 투자한 거죠? 남돈 6억 투자한 거죠? 이럴 때 우리 아까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저당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을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죠. 이자는 얼마요? 네, 1번 하자고. 1번. 여기 몇 프로라고? 10%지. 그죠? 그러면 자, 지분 투자 4개 투자한 금액에서 나왔던 수익이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수익입니다. 이렇게 틀을 만드시라 항상. 가보자고 이제. 제일 먼저 보니까 보세요. 6억에 이자 10%면 이자 얼마요? 6천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건 내 손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한다면 10억을 나누는 수익이 2억인데 2억 중에 보면 이 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빼줘야 되죠? 이자 빼주면 실제 내 손에 지른 금액 얼마 됩니까? 1억 4천 되지. 그러면 수익률 공식은 투자 금액분의 뭐요? 수익이야. 투자 금액 현재 얼마지 이거? 아니 내 돈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억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 1억 4천이지. 몇 프로? 35%라고. 다시 두 번째 2번 요거. 자, 2번은 이자가 얼마라고요? 20%지 이제. 그러면 자, 20%인데 이때 보니까 이자 얼마요? 1억 2천 되겠지. 6억 빌린 게 20%인 거죠. 그래서 2억 중에서 이자 1억 2천을 갖다 빼면 내 손에 지른 금 얼마요? 8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럴 때 내 돈 투자 4억 투자한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 거 보니까 나 현재 얼마 투자한 금액이요? 4억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 얼마죠? 8천 되니까 몇 프로죠? 20% 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25% 이자가 될 때. 그래서 25% 이자가 되어지면은 이럴 때 보니까요 25%면 6억 25%면 이자가 얼마 되냐입니까? 1억 5천 된다는 거 실제. 1억 5천 되면 2억 중에서 1억 5천만큼 이자 주고 남는 금액은 5천 남겠죠. 그죠? 이때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얼마 투자한 거요? 4억을 투자했을 때 5천이란 수익이 나오면 몇 프로 되냐? 12.5% 된다고. 자, 지금은 요 계산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은. 자, 잠시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정이 뭐고 부가 뭐냐 이게 파악할 목적이 지금.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남 돈을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을 10억을 다 투자한다면 수익이 얼마 나오죠? 2억 나오지. 2억. 남들 안 빌렸어. 몽땅 내 돈 10원 다 투자했다. 10억을. 그건 수익률 몇 프로? 20%지.
자, 제목 정해볼게요. 무슨 투자 금액에 대해서?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났던 수익이지. 아까 이거 뭐라 했지?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총 자본 뭐랍니까? 수익률이란 용어 쓰네. 자, 이제 말로 표현합니다. 타인의 돈을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10억을 다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은 20%인데, 자, 1번 남 돈 빌렸지, 그죠? 빌렸을 때 내 손에 지는 수익이 몇 프로? 35%지. 원래 정상적인 수익이 몇 프로 나와야 돼? 20인데 실제 수익 얼마 났습니까? 요건 내가 이익을 본 거에 손을 본 거요. 이익 본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 다시 요 3번 정상적인 수익은 20이 나와야 되는데 3번 보니까 실제 남 돈 빌렸던 결과 내 손에 지는 수익은 요건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 본 것만 곧 이건 다른 말로 부해지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인 자체는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금리가 싸게 빌린 만큼 내가 더 큰 이익을 취한 거지. 여기 정의야. 금리가 비싸게 빌린 만큼 그만큼 내가 더 손실 본 거지. 이게 부해지랬대죠. 근데 2번은 보니까 남 돈 빌리지 않고 내 돈을 10억을 다 투자했을 때 나눈 수익 20%죠. 2번은 실제 수익도 얼마요? 그 타인 돈 빌려서 이게 손해 이익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게 뭐라고? 영지렛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이거 맞아요. 지금 지렛대 개념 아시면 돼. 지렛대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타인의 돈이 들어와야 돼. 남 돈을 빌려와서 때에 따라 내가 이익을 보고 손실 보고 본전 보는 것, 이게 지렛대라고. 그래서 이익을 본 게 뭐라고? 정이고, 손실 본 게 부고, 그 다음에 본전 본 게 영이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요 항상 뭐든 손해 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지? 요거. 총 자본 수익부터 높냐 낮냐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딱 두 개 맞아고요. 지렛대란 건 항상 타인의 자본을 빌려왔을 때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지렛대란 개념 딱 나는 순간 무조건 이 글자 들어와야 된다. 저당 또는 타인 자본 위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여기 지렛대 종류가 보니까 정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도 있고 영도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지분 수익이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손해 본 게 부고 손해 이익도 없는 게 영이다. 지금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가 싸면 이익 본 거지. 역으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좀 더 가볼까? 이럴 때 저당 수익률이 결국 뭐요? 낮을수록 나는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저당 수익이 높을수록 뭐 있습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큰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어쨌든 지금은 요것만 생각해. 요 관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지렛대를 정리하는데, 자, 다른 건 필요 없죠? 지렛대는 무조건 뭐야? 타인의 돈을 빌렸을 때 발생되는 거다. 이거 뭔지 아시라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 하시고 나머지 이익 손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책은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자, 24페이지. 예, 거기 있는 2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의 재무 도구가 있네. 화폐시장 가치. 자, 화폐의 시간 가치란 말이 있어요. 시간 가치. 자, 이 말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한번 봐볼래요? 이런 거요. 현재 내가 은행에 10억을 저축했을 때 이자가 10%면 1년 후에 얼마 돈과 같을 것인가? 이걸 알아볼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이 말이죠.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의 10억은 화폐 가치 부분이 다르죠.
그 다른 걸 뭐 있습니까? 조정해 주는 게 뭐냐고 어디게 화폐 시장 가치라고. 자, 그다음에 거꾸로 1년 후에 뭐 11억이 이자가 10%면 현재 얼마 화폐 가치와 똑같을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해 주면 뭐냐고 이게 예, 화폐 시장 가치라고. 근데 이때 우리 그거 보니까 뭐가 있니? 밑에 보니까요. 박스가 몇몇 박스 있는데 미래 가치 분야하고 현재 가치 분야가 있죠. 그럼 결국은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궁극적 목적이 요건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이지. 1년 후니까. 이런 걸 보통 미래 가치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얘는 궁극적 목적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는지 압니까? 현재 가치를 파악한다 해서 현재 가치 쓴다고. 근데 글자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긴 결과 이걸 좀 줄여서 말합니까? 현가 이렇게 쓴다 쓸 때예요. 얘를 갖다 뭐라 쓴 거면 내가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쓸 때. 그래서 앞으로 현가 쓰면 현재 가치에 대한 준말이고 내가는 미래 가치 준말이라고. 자, 한번 물어보자고. 이자가 10%면 현재 10억 저축했지. 1년 금액 후에 얼마 됩니까? 11억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현재 있는 10억은 미래로 가면 그 금액이 더 커지는 거지. 그때 여기 우리 보통 뭐 이자 아닙니까? 이자율. 이걸 달리 말하면 금액을 더 크게 만드는 율 무슨 율? 요거 아니야. 할증률 되잖아. 표현 자체가. 다시 1년 후에 11억이 이자가 10%면 현재 얼마 가치가 같습니까? 10억이지. 그러면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를 끌고 가면 그 금액이 더 작아지지. 작게 만드는 율 무슨 율? 요거 아니에요? 할인율.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은행들이 자 차입자가 은행에 갚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 이자율이고. 그럼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 이게 뭐죠? 받을 숫자입니까? 여기 뭐라고? 수익률. 그 다음에 자 우리 보통 이거 은행에서 이자를 쓰지. 그죠? 그럼 결국은 예, 금액이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여기 뭐라 할증률. 반대말 할인율. 그럼 결국 다 같은 말이네. 이자율, 수익률, 소득률, 할증률, 할인율 다 같은 말이죠. 다시 1년 후에 11억을 현재 가치로 다시 끌고 오는 거지. 끌고 온다 이게 다른 말로 환원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환원율 또는 환원 뭐요? 이율 이래 쓰겠네 쓸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 자꾸 있죠. 이자율, 수익률, 소득률, 할증률, 할인율, 환원율 이 다 저기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은 거야. 같은 용어인 걸 아시면 금방 쉽게 갈 수 있다고 이게. 근데 자꾸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는 뭐 있습니까? 이게 느낌이 다 틀린 개념이거든. 자꾸 틀리다 보지 말고 자꾸 갖다 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묶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이 과목이 좀 단순해지거든. 그래서 특히 개론 과목이 자꾸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이걸 복잡화 시키면요 머리 아프다고 사실은. 예, 그런 걸 자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내 설명을 다 하지 않고요. 요거 말 겁니다. 우리 가끔 우리 거기 보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는 공식이 3개 있어. 그죠? 또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3개 있죠. 그죠?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일시불 현가. 요 뒤에는 계수란 건 계수는 값이에요. 값. 계산해 주는 값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수는 큰 의미 갖지 말라고. 두 번째 연금의 현가. 세 번째 저당상수. 요게 있어요. 거꾸로 자 미래 가치도 보니까 일시불 내가.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연금의 내가.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감채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다 알려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자고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 예, 이러이러한 게 현가 속에 포함되는 게 뭐냐 시험 냈다고. 그러면 답은 뭐요? 끝에 뭐 붙어 있어? 다 현가 아니야 이걸? 그죠? 얘는 둘 다 뭐요? 네 가지. 아마 장난치면 요거 장난칠 걸? 그죠? 이건 현가지 네 가지 구분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저당 상수는 현가고 감채기금은 내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은 요 제목 정도 보시고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 나중에 이럴 때 할 거예요. 그때 가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일시불은 우리말로 쓰면 한방 이 말 뜻이 한방. 한방에 보낸다 이거요. 연금 뭐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매년 금액을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이나 감채는요. 결국은 우리 목돈이죠. 목돈은 이미 총 금액 알고 있지만 매년 금 모르는 곳 이게 저당 또는 감채인데 지금 그냥 넘어가자고. 다음 할 것은 현가 내가 구분 기준은 마지막 내가 알고자 하는 금액이 현재 가치면 현가고 미래 가치면 내가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좀 정리하자고. 자, 그래 보시고 자 우측에 25페이지 자 거기 있는 3절 부동산 투자 분석. 예,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좋은데 거기 있는 3절에 있는 그 내용은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모르면요 시험 치러 가면 안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무조건 세 문제 나오고 있어. 이거 연관된 세 개 꼭 나오게 돼 있어 문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할 건데 자 일단 잠시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요거부터 할게요.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집을 우리 사가지고 그 다음 뭐합니까? 운영 또는 영업하죠?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요 취득한다 이 말은 결국은 투자한 금액 아닙니까? 투자. 그죠? 같은 말이 결국은 지출이지. 같은 말이 현금 저기 있는 유출인데 자 이때 우리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여기서 운영에 대한 대가가 뭐죠? 소득 이득이지. 그죠? 처분 대가를 보통 뭐라면 다른 말로 여기에 뭐라고? 자본 이득 아닙니까? 이런 용어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본은 투자 금액. 즉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처분할 때 보니까 12억이란 돈을 받았다면 결국은 자본 이득은 2억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억이란 자본에 대해서 나왔던 이득이란 말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때 각각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어떻게 구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분명히 뭐요? 순수익이 중요하지 총수익이 분명히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순수익, 곧 이게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인데 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뭐 쓴 거면 영업을 하면서 같은 말이 뭐지?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순수익 계산한 거죠. 순수익 결과 뭐 있습니까? 수입과 뭐요? 지출로부터 계산한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영업 수지 계산 이런 용어 쓴다고. 그 다음에 처분 시 나오는 순수익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걸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 이런 용어를 쓰게 돼 있다고. 지분 복귀액. 그럼 왜 이 말이 이제 나왔냐? 왜 이게 뭐 있습니까? 처분 수지 계산이 아니고 지분 복귀액 용어 쓸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내 돈 투자 금액이 4억이고 남 돈 빌려갔던 게 6억이라면 살 때, 집 살 때. 집 팔 때는 관심이 있는 게 남돈과 포함된 전체 있는 이 처분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돈 빌렸던 이걸 갚고 남는 내 돈에 대한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처분 시는 내 돈이지.
그죠? 내 돈이 뭔데? 지분, 투자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 쓰는 거예요. 절대 처분 수익에서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지분 복귀액 쓰는 것은 마지막 처분했을 때 남돈 갚고 내 돈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을 파악할 목적에서 거기 있는 지분 복귀액인데 참고로 있죠.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업시 계산표만큼은 철저하게 내 걸 아시라고. 자, 일단 논리를 설명할게요. 우리 현재 관심 있는 수익은 순수익이 중요하죠. 그러면 순수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수익에 총비용을 빼주면 뭐 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논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수익을 먼저 뽑아내고 뒤에 뭐 해야 됩니까? 비용을 빼주면 순수익이 나오겠네. 그래서 자 일단 수익 구조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암기해버려. 자 이렇게 할게. 자 우리 수익은 거기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그 앞말만 따서 이렇게 할 겁니다. 공, 경, 부세. 하여튼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통행세. 비용을 갖다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자, 그럼 일단 보니까 첫 번째 기억하실 거, 이 말 좀 기억할래요? 자, 제일 먼저 조란 말과 총은 같은 말이에요. 총조. 그 다음에 수익이란 말과 소득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쓸 때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소득. 어떤 분은 총수익 이렇게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가능 조소득이 있어. 어떤 책들은 가능 총수익이라 쓴다고. 그 다음에 유효 조소득이 있어요. 요 가능은 뭔가 하면 이론상 이 말이에요. 이론상 가능한 총수익 이 말 뜻이라고. 유효란 말 뜻은 뭔가 하면 실제 내신에 질 수 있는 수익 이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수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이요. 단위가 뭐 있습니까? 영업을 하면서 난 수익 아니야? 그래서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이라는 용어 쓴다고. 영업이나 운영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뭔가 저는 세금 부과되기 전 이 말 뜻이야. 근데 요 후는 뭐예요? 세금 부과 후 이 말 뜻이라고. 요 뒤에 들어오는 게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이렇게 쓰게 돼요. 흐름이나 수지 같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영어로 보면 이 말이거든요. 자, 캐시가 현금이지, 그죠? 요 플로란 말 뜻이 뭐요? 흐름 아니야? 그냥 말 표현 자체가. 이 플로는 두 개 있어. 인플로가 있고 뭐가 있지? 아웃플로가 있고. 인플로가 뭐야? 현금이 들어온다 이게 수입이지. 그잖아. 현금이 나간다 이게 뭐죠? 예, 저기 있는 지출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현금 흐름 쓴 책도 있어요. 어떤 책은 현금 수지란 말 쓴다고 쓸 때. 같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아시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수익이 나왔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뺄 건데, 자, 다시 해볼게. 의미를 자꾸 파악하셔야 돼. 현재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가능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은 이 건물이 100% 완벽하게 임대되었을 때 나오는 총수익. 근데 항상 어떤 건물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공실은 발생해. 빈집은. 우리 학원 전체 10층 건물이죠. 이 건물 전체 보면 뭐 있습니까? 예, 공실은 발생한다고. 좀 특이한 건 제가 이제 뭘 봤는가 하면
창원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적이 있어. 상가 건물에. 서울이라는 데 가면요. 보통 건물이 그 전체가 한 건물 다 이렇게 한 종류 돼 있다고. 사무실 쭉 들어서 있고. 근데 요 창원 참 재밌는 거 보니까 요 건물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먹고 놀고 다 할 수 있더라고. 이게 여기 이 지역만의 어떤 특색 같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면 절대 이런 건 잘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 주변 지역 쭉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 하여튼 모든 한 건물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단점도 꽤 있지만. 자, 어쨌든 우리 전체 10천 건물을 보니까 100% 완벽하게 임대되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총수익이지. 근데 이건 사실 이론상 가능한 거야. 근데 거기에 항상 뭐 빈집은 발생하지. 빈집 여기 뭐죠? 공실. 또 어떤 임차인은 월세 등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죠. 월세 등을 주지 못한다. 이게 불량부채야. 불량부채. 자, 그러면 결국은 공실 빼주고 월세 등을 못 내는 분들을 빼주면 남은 실제 내수인 줄 수 있는 총수익이 나오더라 이거야. 나오면 거기다 뭐 있습니까? 항상 우리 이 건물 관리할 때 경비, 관리비, 경비 들어가죠? 네, 수의실 직원들 월급, 하자 보수비 등등 비용 들어갑니다. 이런 게 다른 말로 경비예요, 경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영업을 하면서 나왔던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업 경비 또는 운영 경비를 쓴다고. 자, 그러면 자, 이런 참고로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이 순수익은 이렇습니다. 이게 총수익이야. 이게 총비용이고 일반적으로. 빼면 뭐 남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순수익.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워낙 비싼 결과 항상 타인의 돈을 빌리기 마련이거든요. 그 남 돈 빌렸을 때 매달마다 갚는 거, 매 분기마다 갚는 게 원금만 갚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원금 이자 갚는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 자, 여기 상기할 거. 자, 용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현금 흐름 같은 말이 뭐라고요? 현금 수지지.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 있죠. 우리 보통 부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개론 과목에선.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아까 보니까 원금과 이자 갚는 거지. 이걸 다른 말을 줄여서 원리금 이 말씀입니다. 원리금. 갚는다 이게 뭐라고? 상환이지. 그죠? 갚는 금액이 액이라고.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예, 월부금. 월부금 상환 쓴다고. 또는 같은 말이 연부 상환 쓴다고. 같은 말이 뭐냐? 저당 지불액.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게 항상 강조하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놈이 다 틀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 대부분 다 이게 일본식 용어도 사실은. 또 미국식 용어를 그냥 받았으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사실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실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는 요 두 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금방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얘가 처음 보고 좀 생소한데 이걸 자꾸 같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 상환액. 월부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용어입니다.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렸던 걸 갖다가 매달마다 매 분기마다 원금이자, 자, 이 말은 원금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 금액을 갚는 걸 빼주면, 그다음 뭐요? 세금 전에 있는 수입과 지출, 이 말이 뭐냐? 이게 순수익. 그러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에 있는 순수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요 세금 내거든.
요 세금은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고 우리 항상 소득세 뭐 있어 나오는 순수익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세금 빼면 이제 뭐 남습니까? 세금 후에 있는 순수익이 나온다. 그건 정리하면 우리가 수익은 크게 두 개 있잖아. 총수익과 무슨 수익? 두 개 있죠? 요 두 개 뭔데? 이게 총수익이야. 그지? 나머지 세 개는 뭔데? 순수익이라고. 원칙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순수익은 좀 이거 알고 있다고. 요거. 또 일반적인 총수익은요. 요걸 보통 말합니다. 요거. 그래서 논리상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논리 굳이 기억하지 말고 암기해버려. 그게 더 편합니다. 이런 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앞말만 따서 자기나름대로 어떤 암기 방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암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알겠지.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에다가 세금 빼면 세금은 나오지. 요건 기억할 것 같아. 다시 총수익에다가 총비용 빼면 순수익 나오지. 그죠? 논리 보니까. 다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집을 살 때 남돈 빌리다 보니까 요 중간에 여기 들어오잖아. 부채가. 하여튼 이제 그런 논리인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뭐야? 가유, 순, 전후. 그다음에 공경부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꼭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3시간 배웠던 것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큼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자, 일단 그런 형 좀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뒷장 보니까 26페이지입니까? 4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요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